로마 역사상 가장 기괴한 황제는 14살 소년이었습니다. 시리아의 신전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소년 사제가 하루아침에 세계의 주인이 된 겁니다. 즉위는 할머니의 음모로 이루어졌고 최후 또한 할머니가 준비해둔 판 위에서 결정됐습니다. 재위 4년을 채우지 못한 채 소년 황제의 시신은 로마 거리를 끌려다니다 티베르강에 던져졌습니다. 14살의 옥좌에 오른 소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를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로마 역사상 가장 괴상한 황제로 남은 소년 엘라가발루스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어진 사촌 알렉산데르의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서기 218년 무렵 시리아에서 시작됩니다. 시리아의 도시 에메세네는 태양신을 모시는 오래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4살 소년이 사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엘라가발루스라 불리게 될 소년입니다. 소년의 할머니 마이사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신전의 여인들과 측근들이 은밀하고도 재빠르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소년이 앞서 살해된 카라칼라 황제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병사들은 소문을 방였고 소년을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당시 제위에 있던 사람은 마크리누스였습니다. 단호하게 움직였다면 어린 적수를 초반에 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크리누스는 공포와 안심 사이를 오가며 안티오키아에서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 사이 시리아의 병경마다 반란의 기운이 번졌습니다. 병사들이 잇따라 장교를 살해하고 반란군에 가담했습니다. 밀렸던 급여와 특권을 뒤늦게 돌려준 일마저 황제의 나약함 탓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침내 두 군대가 안티오키아에서 멀지 않은 임마이 마을 벌판에서 맞붙었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소년 쪽 반란군의 대열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타고 있던 전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두 여인은 병사들 앞에 몸을 던지며 꺼져가는 용기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은 평생 단 한 번도 사내답게 행동한 적 없는 안토니누스가 운명이 걸린 이 중대한 위기에서만은 스스로 영웅임을 증명했다. 소년은 말에 올라 칼을 빼들고 적진 한복판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런데 승패를 가른 쪽은 뜻밖에도 마크리누스였습니다. 황제가 먼저 부끄러운 도주를 택한 겁니다. 비겁한 도주는 목숨을 며칠 늘려주었을 뿐입니다. 마크리누스는 곧 붙잡혀 죽었고 아들 디아두메니아누스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동방은 아시아 출신 첫 황제의 탄생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은 새 황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림 한 장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새 황제는 원로원에 정중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아우구스투스를 본받아 다스리겠다는 다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딴판이었습니다. 소년은 사소한 놀이에 정신이 팔려 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여러 달을 허비했습니다. 첫 겨울은 니코메디아에서 보냈고 로마 입성은 이듬해 여름으로 미뤘습니다. 대신 자신의 초상화를 먼저 보내 원로원 의사당의 승리의 제단 위에 걸게 했습니다. 그림 속 황제는 비단과 금실로 짠 사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높다란 관을 썼고 목걸이와 팔찌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이 빛났습니다. 눈썹은 검게 칠했고 뺨에는 붉고 흰 분을 발랐습니다. 기번의 기록에 따르면 근엄한 원로원 의원들은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동포의 가혹한 폭정을 오래 겪은 로마가 이제는 동방 전제군주의 나약한 사치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에메사 사람들은 태양신을 검은 원뿔 모양의 돌로 섬겼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신성한 돌이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존재가
바로 이 신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재위 기간 내내 단 하나의 일에만 진지했습니다. 에메사의 신을 세상 모든 종교 위에 올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거리에서 장엄한 행렬이 벌어졌습니다. 길에는 금가루가 뿌려졌습니다. 보석으로 장식한 검은 돌은 순백의 말 6마리가 끄는 전차에 실렸습니다. 황제가 직접 고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고 시종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뒷걸음질로 걸었습니다. 팔라티노 언덕에는 웅장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제단에는 최고급 포도주와 징휘한 향료가 아낌없이 부어졌습니다. 시리아 무희들이 제단을 돌며 춤을 추는 동안 나라의 가장 근엄한 고관들은 긴 튜닉을 걸치고 허드레시를 맡았습니다. 겉으로는 열심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황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스타 신전의 성격까지 부수고 들어가 로마의 수호 신상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무녀들이 가짜 신상을 내주어 진짜 보물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태양신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며 카르타고에서 달의 여신상을 모셔와 신들의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그날은 제국 전체의 축제일로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신을 향한 광신은 이 소년이 벌인 일들 가운데 차라리 점잖은 축에 속했습니다. 엘라가발루스는 황락에 몸을 던졌습니다. 어린 나이와 출신과 지위가 모두 소년을 망치는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기번은 이렇게 썼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격정으로 가장 저열한 쾌락에 몸을 맡겼고 곧 즐거움 한가운데서 권태와 물림을 발견했다. 식탁이 광란의 무대였습니다. 새로운 소스를 발명한 요리사에게는 후한상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벌이 기다렸습니다. 더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낼 때까지 그 소스만 먹어야 했던 겁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황제는 바다 생선을 꼭 바다에서 먼 곳에서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실어 온 징휘한 생선을 내륙의 농부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계절과 자연의 질서를 뒤섞으며 노는 일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셈입니다. 아내도 잇따라 갈아치웠습니다. 그 중에는 신성한 성소에서 강제로 끌려온 베스타의 무녀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요직은 총애하는 자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무용수가 로마시의 장관이 되고 전차기수가 야경대장이 되고 이발사가 식량 담당 장관이 됐습니다. 기번도 이 악행들이 과장됐을 가능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 앞에서 공공연히 벌어진 일들만 추려도 그 오명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보다 심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광란을 가장 차갑게 지켜보던 사람이 바로 소년을 황제로 만든 할머니 마이사였습니다. 노련한 마이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제 악덕으로 스스로 무너지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지킬 두 번째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딸 마마이아의 아들 알렉산데르였습니다. 마이사는 황제의 기분이 좋은 순간을 골라 설득했습니다. 사촌을 양자로 삼아 카이사르 칭호를 내리면 지상의 일에서 벗어나 신성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황제는 솔깃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알렉산데르는 금세 민심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폭군의 질투가 불타올랐습니다. 엘라가발루스는 사촌을 타락시키려 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입이 가벼운 탓의 계획은 번번이 새어나갔습니다. 마마이아가 아들 곁에 심어둔 충직한 신하들이 매번 음모를 막아냈습니다. 화가 치민 황제는 결국 칙령으로 사촌의 카이사르 지위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원로원은 침묵했지만 변경은 분노로 끌어올랐습니다. 근위대 병사들은 알렉산데르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겁에 질린 엘라가발루스는 눈물을 흘리며 목숨만 살려달라 빌었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굴욕 위에서 재위가 오래 버틸 리 없었습니다. 황제는 위험한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알렉산데르가 죽었다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려 병사들의 속을 떠본 겁니다. 변경은 폭발했습니다. 살아있는 알렉산데르가 직접 모습을 보이고서야 소요가 가라앉았습니다. 사촌을 향한 병사들의 사랑과 자신을 향한 경멸을 두 눈으로 확인한 황제는 어리석게도 주동자 처벌을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이 반가쇠가 됐습니다. 서기 212년 3월 분노한 근위대가 소년 황제를 살해했습니다. 어머니 소아이미아스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훼손된 황제의 시신은 로마 거리를 끌려다닌 끝에 티베르 강에 던져졌습니다. 재위 3년 9개월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원로원은 죽은 황제의 이름에 영원한 오명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17살 사촌 알렉산데르가 올랐습니다. 알렉산데르는 겸손하고 성실한 17살 청년이었습니다. 실권은 어머니 마마이아와 할머니 마이사의 손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자 마마이아가 홀로 아들과 제국을 이끌었습니다. 마마이아는 거칠애가 아니라 실속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 가장 지혜롭고 덕망 있는 의원 16명으로 국가자문회의를 꾸렸습니다. 수장은 당대 최고의 법학자 울피아누스였습니다. 나라의 중대사는 모두 이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됐습니다. 엘라가발루스가 남긴 사치와 미신이 도시에서 씻겨나갔고 학식과 정의감이 관직에 오르는 유일한 추천장이 됐습니다. 젊은 황제의 하루는 놀랄 만큼 반듯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오전에는 자문회의에서 나라시를 처리했는데 나이답지 않은 인내와 분별을 보였다고 합니다. 베르길리우스와 호라치우스의 시를 읽고 플라톤과 키케로의 국가론으로 생각을 넓혔습니다. 몸도 부지런히 단련해 체격이 크고 강건했습니다. 식탁은 검소했고 곁에는 늘 울피아누스 같은 학식 있는 벗들이 있었습니다. 궁전문 앞에서는 전령이 늘 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순수하고 결백한 마음을 지닌 자가 아니면 이 신성한 벽 안에 들어오지 말라. 코모두스 즉위 이래 40년 동안 폭군들에게 시달리던 로마는 이렇게 13년의 평온을 누렸습니다. 무거운 세금이 줄었고 원로원의 권위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평온의 그늘에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방종에 길든 근위대에게는 절제를 요구하는 어진 황제가 방탕한 폭군보다 더 불만스러웠습니다. 병사들은 끝내 울피아누스를 궁전까지 쫓아가 황제의 발치에서 살해했습니다. 황제가 자주색 옷자락으로 스승을 덮으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군대라는 괴물은 이제 황제조차 어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라가발루스와 알렉산데르는 같은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14살에, 한 사람은 17살에 같은 옥좌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다 강물에 던져졌고, 한 사람은 절제를 배워 사랑받는 황제가 됐습니다. 두 소년의 차이는 타고난 그릇이라기보다 곁에 누가 있어 무엇을 가르쳤느냐의 차이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마마이아는 아들 곁에 지혜로운 스승을 두었고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이끌었습니다. 권력이든 재산이든 담는 사람의 그릇이 먼저라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도 결국 돈이 아니라 습관과 사람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광란 속에 쓰러진 소년 황제 엘라가발루스와 그 자리를 이어받아 로마의 평온을 되찾아준 알렉산데르의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의 칼은 아직 칼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진 황제 알렉산데르를 기다리는 군대의 배신, 그리고 뜻밖의 최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